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연쌤이에요. 자, 선생님 강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OT 강의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그 학습 계획서라든가 목차 같은 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문학의 표현이라는 1단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동아출판에서 나온 동아출판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셔야 하는 강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겹쳐서 나오는 경우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다 봤어요. 우리 교과서에 해당하는 내용들 선생님 강의 다 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 들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어차피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8페이지 문학의 표현에 대한 내용들 공부를 할 겁니다. 교재의 흐름에 따라 그대로 이어서 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평가 문제집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이 평가 문제집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또 문제들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개정된 교과 강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뭐 2학년, 3학년 모두 다 개정되는 교과 강의, 그러니까 개정되는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문학의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문학의 표현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개념 설명하는 거 1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시에서는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아무래도 시라는 것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잖아요. 운문이라고 해서 운율이 있는 문학이에요. 말의 가락, 리듬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이고, 그리고 산문하고 달리, 즉 줄글하고 달리 짧아요. 그래서 그 속안에 이제 아무래도 꼭 시 아니어도 이야기에서도 비슷하지만 비유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러한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비유와 상징의 개념, 종류, 효과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운율. 네, 당연히 시니까 이 운율에 대한 것 꼭 나올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어떠한지를 시를 보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그 효과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개념 강의라고 했죠? 첫 번째 이제 개념, 비유의 다양한 종류, 효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또 공부를 하려고 하니 나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비유의 뜻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표현하려는 대상,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관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뭐라고 한다? 원관념. 그리고 다른 비슷한 대상, 자, 비슷한 대상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하는 게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즉 비슷한 대상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보조관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바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이 친구는 볼이 빨갛고 얼굴이 약간 동글동글해. 그래서 사과 같아. 자, 그러면 빨갛고 동그랗다? 사과랑 비슷하네? 아, 이 친구의 얼굴을 나는 사과라고 빗대어 표현할래 라고 하면 친구의 얼굴은 원관념, 사과라고 빗대어 표현을 하게 되면은 보조관념이 뭐가 되겠어요? 사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비유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유와 은유와 의인법이 있다라는 것. 직유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성질이나 모양을 지닌 두 대상을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 뭐뭐인 양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빗대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직유법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직접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 쟁반같이 둥근 달. 자, 달은 달인데 쟁반같이 둥글다라는 비슷한 점을 가지고 뭐예요? 쟁반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했어요.
그럼 달이 원관념이고 쟁반이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다. 뭐로? 뭐뭐 같이라는 연결어, 즉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요. 아, 비유를 했어. 그러면 그건 직유법이구나. 은유법이라는 건 표현하려는 대상과 마찬가지 비유는 비슷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비슷한 특성이 있는 대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A는 B다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즉,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했어요. 호수처럼 잔잔하고 고요한가 봐요.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나의 마음이 원관념, 호수가 뭐가 되겠어요? 네, 보조관념이 되고, 아, 이렇게 A는 B다. 이런 식의 형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면은 그것은 무엇이다? 네, 바로 은유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빗대어서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약간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또는 뭐 A의 B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빗대어 표현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의인법이라는 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바로 사람 인자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건데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했습니다. 해를 우리가 세수하듯이 맑게 씻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의인법을 사용하면.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바로 의인법. 이것도 비유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비유를 보통 문학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비유의 효과가 무엇이냐? 대상을 조금 더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이 되겠죠? 주제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 비유의 효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상징을 볼게요. 자, 상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시 또는 뭐 다른 문학작품, 소설에서도 비유나 상징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징은요, 인간의 감정, 사랑,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은 뭐 가치, 희망, 자, 이런 것들. 자, 이러한 감정이나 사상 등의 추상적인 관념,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 뭐라고 하냐? 추상적인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표현하려는 관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그냥 구체적인 대상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네잎클로버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을 했어. 어떤 문장을 써서. 근데 그 네잎클로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알 수 있는 게 네잎클로버는 무엇을? 행운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보통 뭐예요? 상징하죠. 아, 이런 걸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을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원형적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나 문화나 종교 등에서 되풀이되어 나타나서 인류에게 유사한 정서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불이 보통 정렬 또는 불이 막 타면은 끝나잖아. 그러니까 뭐 파멸 아니면 물은 먹어야 되죠. 꼭 우리는 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아니면은 물이 있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정화. 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아, 역사나 문화나 종교에서 계속 되풀이되어 오면서 상징해왔던 것들 원형적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이라는 것은 특정한 문화권 또는 시대의 의미가 고정이 돼서 관습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문화에서, 그 세계에서, 뭐 그 종교계에서 이런 식으로 쓰였던 그러한 굳어진 그러한 표현들, 그렇게 굳어진 상징을 관습적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둘기 하면 평화를 상징한다거나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상징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것이 바로 관습적 상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상징이라는 거 한 개인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내서 독창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상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문학작품을 공부를 할 때 시인이 또는 글쓴이가 그 문학작품 속에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즉,
한 개인이 창조적인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서 나는 이것을 이런 의미로 만들래, 이런 의미로 상징을 할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개인적 상징이에요. 그래서 뭐 한용운 님의 시 님의 침묵에서 이 님을 절대자,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어떤 신? 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또 당시 어떤 시대적 배경이랑 연관을 해서 조국이다 라고도 상징을 해볼 수가 있고, 또는 한용운 님은 네, 그 불교에 있던 승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부처를 상징한다, 요렇게 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작품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작가가 그 글을 쓴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글쓴이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공부하는 걸 많이 하죠, 국어 시간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됐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앞서서 봤던 비유 같은 경우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리고 원관념, 보조관념이 얘면 얘 해가지고 딱 1대1로 딱 나오죠. 자, 그런데 상징은 어때요? 네, 상징은 말 그대로 원관념이 드러나요?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자, 보조관념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런 보조관념을 통해서 상징을 쓴 거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또 해석이 되죠. 즉 1대1로 이것이 이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 라고 뭐 합니까?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바로 비유와 상징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징 효과,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이 추상적 관념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런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상이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풍부한 의미, 이런 것들을 뭐 글쓴이가 담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의 주제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고 여러분은 깊이 있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고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딱 두드러지는 게 다른 글과 달리 무엇이 있다? 말의 가락, 즉 운율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의 가락을 느낄 수 있는 문학이 바로 시인데, 운율의 이 개념을 정리를 해보자면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으로 주로 같거나 비슷한 단어 또는 소리 또는 문장의 구조라든가 일정한 글자 수라든가 동일한 또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금 말했듯이 말의 가락, 즉 노래 생각하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노랫말이라고 해서 시랑 함께 공부를 했었죠. 자, 이런 노랫말을 생각을 해보면은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들 생각을 해보세요. 후렴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죠. 끝에 단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일부러 쓰거나 자음이나 모음자라고 해가지고 뭐 아로 끝나게 하거나 똑같은 단어로 끝나게 하거나 하면서 리듬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기본적으로 이런 반복을 통해서 단어라든가 소리라든가 문장 구조라든가 일정한 글자 수라든가 동일한 시의 구절이라든가 이런 걸 반복함으로써 리듬감, 즉 말의 가락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 운율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운율의 형성 방법을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시는 자유시이자 서정시. 그래서 자유시 같은 경우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속에 숨어 있어요. 즉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운율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운율을 형성했는지. 근데 대부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방금 앞에서 봤듯이 비슷한 소리나 단어, 구절, 문장 같은 걸 뭐 한다? 반복한다. 뭐 갈래갈래 갈린 길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음, 기역, 리을 이런 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반복할 수가 있겠죠. 뭐 갈래갈래 어떤 길 뭐뭐라도 이런 식으로 살짝 다르게 해서 비슷하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할 수 있다. 뭐 단어, 구절, 문장, 소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 일정한 음절수 또는 글자수를 반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러한 글자수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자유시보다는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정형시라고 해서 우리 시조 같은 경우들 있죠? 네. 이러한 시조에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해보내 드리우리다 해서 시조라는 게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우리 전통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현대에도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시조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그러한 시 같은 경우는 이런 7글자, 5글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이런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으로도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살아나니 운율 형성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일정한 끊어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음보, 소리 마디. 네, 마디마디마다 끊어 읽음으로써 반복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주로 이런 시조 같은 것들 정형시에 많이 이제 쓰이는데 비오자 장독대의 봉선아 밤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4번씩 끊어 읽게 됩니다. 자, 어떻게 4번이에요 하면 헷갈리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만 봐주셔도 돼요. 요렇게 쐐기표라고 하죠. 끊어있는 표시가 3개 쓰였다고 해서 3음보가 아니에요. 끊어있는 마디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4음보 요렇게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살릴 수 있구나. 운율이 형성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소리나 같은 단어 이런 거 반복함으로써 운율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자, 모모는 모모같이 같은 위치에서 반복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함으로써 무엇을 형성한다? 운율을 형성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운율 형성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이러한 운율 형성 방법을 사용해서 시를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율의 효과가 무엇이냐? 네, 운율, 말의 가락이니까 시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겠죠? 또 하나는 반복하잖아. 그러니까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신나는 아니면 슬픈 이런 정서나 분위기 같은 것들 드러낼 수 있는 게 바로 운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개념 확인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란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비슷한 대상에 뭐래요?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다? 빗대어 표현하는 비유라고 공부했죠? 자, 그래서 비유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같이처럼 듯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표현 방법은 은유법이다 라고 했는데 은유법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말을 써서 빗대어 표현하지 않아요. 은유법은 A는 B다의 형식이기도 하고요. 요건 바로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죠. 그러니 틀렸고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 사람 인자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맞았네요. 자, 그럼 상징이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 등은 뭐라고 했어요?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추상적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구체적인 대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비슷한 소리나 단어, 구절, 문장 등이 반복될 때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형성한다? 우리 노랫말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운율 형성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운율 형성 방법을 통해 또는 이러한 운율을 통해서 결국엔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반복하니까 자연스럽게 강조할 수도 있고 또 시의 정서라든가 분위기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운율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시를 보기 전에 선생님하고 기본적으로 시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 3월이라는 시를 공부를 해보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부한 이 운율 형성 방법 그리고 비유 또는 상징 중에 어떤 것이 쓰였을까? 같이 다 쓰였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욱더 잘 드러나게 쓰인 그런 표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